안녕하세요. 수업디자인 연구소의 김현섭입니다. 오늘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 수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래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고민해야 될지, 두 번째는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배움 중심 수업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세 가지 핵심 열쇠를 기억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활성화를 위한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열쇠를 가지고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혼합된 형태인 브랜디드 러닝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참여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26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연구소에서는 11년째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활동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전에는 수업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오후에는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고 코칭하거나 연수 강사로, 또 저녁 때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거나 연구 모임을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 수업 방법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까지 풀어왔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학습, 사회적 기술, 철학이 살아있는 수업 기술, 에듀파베르, 그리고 최근에 나온 관계 수업에 이르기까지 5권의 책을 최근에 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코칭과 관련해서 수업 성장, 수업 공동체, 수업을 바꾸다라는 3권의 책을 썼고요. 질문을 기반으로 어떻게 수업을 디자인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쓴 책이 질문이 살아있는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미래교육의 방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육과정의 문제를 바라볼 건가, 재구성을 넘어서 교육과정 디자인 차원에서 풀어간 책이 미래형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다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연구한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욕구 코칭, 어떤 행동 너머에 생각과 감정이 있고 그 너머에 욕구가 숨어 있는데, 욕구를 이해하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돼서 그 고민을 담아서 욕구 코칭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를 여는 온오프라인 수업, 오늘 강의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수업 내지는 브랜디드 수업을 어떻게 우리가 미래교육 차원에서 고민해서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실천 사례를 담은 책이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한 내용은 비상 T스쿨 원격연수원에서도 30시간짜리 원격으로도 담아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좀 더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미래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이후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전면적인 원격 수업이 현장에 도입이 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왔고, 또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결합한 또 브랜디 러닝이 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 2학기에 전면 대면 수업이 예정이 되고 있었으나 아마 일정이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서 좀 조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무리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면 수업을 하려고 했던 것도 온라인 수업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사실 온라인 수업이나 브랜디드 러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방역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코로나가 해결이 돼도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코로나가 쉽게 종식이 되겠냐라는 거고, 종식이 됐다 하더라도 제2의 코로나가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온라인 수업이나 브랜디드 러닝은 이제 상시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또 온라인 수업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점도 많이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수업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장점을 그대로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오는 2025년 이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갖고 있는 좋은 취지들은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시간표 문제 어떻게 풀 거냐, 소인수 과목 문제 어떻게 풀 거냐, 그리고 교사 수급 문제 어떻게 풀 거냐 등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문제가 소인수 과목 문제인데, 소인수 과목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공동교육과정,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학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거점 학교를 정한 다음에 해당되는 내가 희망하는 과목이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을 때 오전에는 본교에서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내가 희망하는 과목이 개설된 학교로 이동해서 수업을 해서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제 공동교육과정의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고등학생의 특징이 귀차니즘 아니에요? 오전에 본교에서 수업하고 오후에 인근 학교에서 이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생활지도나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온라인 과목을 개설해서 학점을 이수하게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100% 온라인 수업만 하기에는 온라인 수업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브랜디드 러닝 방식을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4번 수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2번 내지 3번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한 번 내지 2번만 이제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15조 이상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학교 시설 개보수하고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교실마다 인터넷망을 깔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 하반기에 정부에서 추경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1개 학년 내지 2개 학년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보급할 계획을 좀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 환경이 개선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막단 예산을 투자했는데 코로나19 끝마쳤으니 우리는 더 이상 온라인 수업 안 할래요, 이런다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5번째는 다양한 미래 교육에 대한 담론을 담는 도구로서 브랜디드 러닝이 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건데, 특별히 교육부에서 강조하는 건 이 5번째 이유와 관련된다고 봐요. 사실 미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자,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자, 학교 자치 역량을 기르자, 공간을 혁신하자 등등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는데, 사실 그 에듀테크를 결합해서 풀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현재 논의됐던 여러 가지 담론을 현실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보자고요. 그 학교가 마을의 섬이 아니라 학교의 자원을 마을에 공개하고 또 마을의 자원을 학교가 활용해서 서로 윈윈하자고 하는 것이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매주 수요일은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전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현장 체험 학습을 마을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동아리 활동을 마을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마을에 있는 태권도장에 가서 태권도를 배우고 동아리 활동으로 인정받고 또 공예 체험을 하고 창체로 인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 현재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2015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비판적 시각에서 이제 바라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총론과 강론이 좀 따로 노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총론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인데 강론은 이제 특히 교과별 교육과정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결이 좀 다르지 않냐라는 거고요.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구성주의 교육과정, 그다음에 이제 고학년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중학교는 구성주의, 역량 중심,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혼재되어 있다면 고등학교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총론과 강론이 다르다 보니까의 문제가 있고, 또 온라인 수업과 브랜디드 러닝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2015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때 당시는 대면 수업으로
교육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짰으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못하고 또 변화하는 다양한 사회적 필요들, 요구들이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또 교과서도 좀 더 자율권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풀어갈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예상을 해본다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기조가 유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온라인 수업과 브랜디드 러닝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고 또 단위 학교에 대한 자율성이 지금보다 현재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4월 20일 교육부에서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혁신적 포용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개별성과 다양성, 분권화와 자율화, 디지털 기반 교육, 공공성과 책무성의 원리에 따라서 풀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것이 이제 디지털 기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미래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 강화되어 있고 기초학력 문제, 배려 대상 학생의 문제도 이 역량 관점에서 풀어가자.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를 강조해서 단위에서 학점으로 명칭도 바꾸고 선택 교육 과정을 폭을 늘리자. 그래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단위 학교의 어떤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장 특색 과목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디지털 기반 교육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수업을 현재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들이 담아 있거든요. 이 중에서 온라인 수업 내지는 이제 브랜디드 러닝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면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유연화와 관련해서 수업 운영을 다양화하자. 그래서 교과목 시수를 증강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의 범위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있고 온오프라인 수업이 자유로운 형태로 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 다양한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학교장 선택 과목을 활성화하고 또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활성화하자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학교 밖 학습 경험과 관련해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학교 밖 학습 경험을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범교과 학습 주제에 있어서도 원격 수업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되 안전 건강교육, 통일교육, 경제, 금융교육, 진로교육 등 공인받은 기관의 연수 프로그램이나 또 원격 수업 콘텐츠를 활용해서 이수하는 경우 수업 시수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LMS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교사 학습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이 온라인 수업 내지 브랜디드 러닝을 통해서 미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가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수업이나 브랜디드 러닝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래형 수업의 방향과 관련해서 살펴본다면 이제 가르침 중심 수업에서 배움으로 배움에서 익힘으로 익힘에서 깨침으로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사 중심, 지식 중심의 가르침, 대표적인 게 강의식 수업이나 이제 시청과학 수업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배움에 방점을 둔 배움 중심 수업, 활동 중심 수업이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완전 학습이나 거꾸로 수업은 익힘에 방점을 둔다면 깨침은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단계,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PBL 수업, 프로젝트 수업, 학습 코칭, 뭐 토익 토론 수업 등은 이 깨침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이제 관심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지식과 이해를 넘어서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내지 창조 측면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풀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지식 중심 수업에서 역량 중심 수업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수업을 풀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교사 중심, 지식 중심의 일지학습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발학습으로 너의 성공이 나의 실패인 경쟁학습에서 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인 협동학습으로 학습 구조를 바꾸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업 디자인과 관련해서 수업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수업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연역적 수업 디자인 방식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이제 귀납적 수업 디자인 방식이 보다 더 주목을 받으리라 보는데, 연역적 수업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목표를 제시해주고 정답을 가르쳐준 다음에 이게 왜 정답인지 활동을 통해서 익히거나 증명할 수 있도록 해서 마지막에 요약 및 복습으로 마무리하는 수업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귀납적 수업 디자인 방식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뒤로 배치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학습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아이들이 그 질문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활동과 참여와 그리고 그 차시에서 배워야 될 핵심적인 지식을 연결해서 이해한 다음에 심화 내지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가는 수업이 귀납적 수업 디자인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역적 수업 디자인 방식은 학력 중심 수업에 유리하고 또 수업을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뒤로 갈수록 몰입도가 좀 떨어지고 역량 중심 수업으로 풀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데에 비해서 귀납적 수업 디자인 방식은 진행이 될수록 뒤로 갈수록 몰입도가 있고 또 역량을 기르는데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미래형 수업의 원리를 도출하자면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말이나 글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표현하고, 그리고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미래형 수업의 원리에 따라 그에 맞는 미래형 수업의 담론들을 살펴본다면 PBL, 문제 해결 수업, Problem Based Learning이 여기에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기반 수업,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 여기에 된다고 보고요. 협동학습, 토의 토론, 학습 코칭, 브랜디드 러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교사도 그에 따라서 지식 전달자의 역할에서 교육과정 전체를 디자인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 코치로서의 역할로 이제 바뀌는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3키로 여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온라인 수업과 원격 수업은 좀 개념이 좀 다르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수업을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데, 에 비해서 원격 수업은 공간이 분리된 수업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과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스마트 패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온라인 수업에 해당이 될 거고요. 집에서 전화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거 원격 수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과 원격 수업이 혼동돼서 쓰기는 하지만 그러나 개념이 다르다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온라인 수업만의 독특성이 있거든요. 그 특성을 이해해서 풀어가는 것이 학습의 효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선생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그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수업을 풀어갔어요. 그런데 한 반에서 아이들이 그 실시간 쌍방향 수업할 때 비디오를 켜는 애들이 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디오 화면을 꺼놓고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3명의 아이들만 대상으로 주로 이야기를 풀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만 참여를 하고 다수의 아이들은 학습에 몰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게 됐는데, 물론 선생님은 노력했죠. 애들아 뭐하니 빨리 좀 비디오 좀 켜줘. 근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이들이 비디오를 켜는 것을 꺼려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그 노트북에 달려있는 웹캠이
아이들에게는 CCTV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 비디오 화면을 끄려고 하지 않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이제 비디오 끄니 키니 뭐 이런 거 실갱이에 지쳐서 교사는 넘어갔지만 아이들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대충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학습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온라인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이해해서 수업을 풀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 온라인 수업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현장에서 경험을 해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수업이 가능하고 교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사람과 협력 수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제점으로 한다면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특수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고 고차원적인 사고 개발에도 쉽지 않았고 실기, 실습, 활동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직접 참여하게 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고 또 인터넷망이나 스마트 기기가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지 못하면 운영하기 힘든 한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수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 컨텐츠 활용형 수업, 과제 수행형 수업이 있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장점을 살펴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대면 수업과 가장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수업 속 교사의 존재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 실제감이 가장 높은 수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기초적인 생활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작년에 온라인 수업 도입 초창기 때 사실 많은 학부모들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원했던 이유도 이러한 장점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생활 지도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원했던 것도 이런 장점과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문제점을 본다면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의 배움의 상태에 집중하다 보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하면 아이들의 배움의 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실시간 생활 지도가 가능은 하지만 사실 완벽한 지도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중창 띄워놓고 딴짓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작은 썸네일 같은 그거로 학생 갤러리장 아이들의 배움의 상태를 파악해서 지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고 또 학생 입장에서는 장시간 수업에 참여할 때 피로도가 높아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성인들도 한 3시간까지는 어떻게 해볼 만하지만 3시간을 초과하면 사실 그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한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쌍방향의 특성을 살려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의미가 있는데 전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손쉬운 도구가 질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사들이 보통 질문할 때 닫힌 질문만 주로 쓴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누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자, 이거 A니 B니? 이런 거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열린 질문이 좋거든요. 질문의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민철아 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A요. 정답이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민철아 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A요. 그래? 그럼 A 말고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B라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 소윤이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는 C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확대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질문을 쓰면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심화 질문, 왜? 라는 꼬리물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민철아 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A요. 그래? 그럼 왜 A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아이들이 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심화 질문과 확대 질문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활용한다면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규칙 온라인 수업에서야말로 대면 수업보다 더 수업 규칙이 중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시 비디오 화면을 꺼버리면 컨텐츠 활용형 수업에 비해서 학습 효과가 높다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PDC 학급 긍정 훈육법에서 얘기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수업 규칙을 정하는 건 좋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시 비디오 화면을 끄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컨텐츠 활용용 수업 시 제한된 시간 안에 접속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등 각각의 유형에 맞춰서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질문을 던져서 아이들의 의견을 끌어내는 것은 의미가 있을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면 좋고 또 영상이 끊기거나 이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해당 영상을 녹화한 후에 링크를 거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컨텐츠 활용형 수업과 접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등학교의 경우 이제 반복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첫 번째 반 수업을 할 때 아이들끼리 대화하고 이야기할 땐 그냥 하다가 핵심 개념 설명할 때만 녹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마친 다음에 두 번째 반 수업할 때 아이들끼리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하다가 핵심 개념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첫 시간에 녹화한 영상을 화면 공유 형태로 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사는 아이들이 강의에 얼마만큼 집중하는지 아닌지를 모니터링해서 피드백을 한다면 아이들의 배움을 이끌어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교사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듀얼 모니터, 태블릿, 타이머, 스마트폰 등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하면 좋고 또 소위실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협동학습을 시도해서 학생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도 의미 있어야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콘텐츠 활용형 수업을 살펴보면 검증된 강사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고 교사 입장에서는 링크만 거니까 손쉽고 다른 교사와 비교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문제점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교수 편기 불일치. 교육과정대로 수업하고 수업한 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외부 콘텐츠 활용형 수업은 수업자와 평가자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책무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선생님들은 뭐 하는 거야? 우리 애들은 EBS로만 수업을 하네? 이렇게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 EBS 컨텐츠가 중상위권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하위권 아이들이 컨텐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강의식 수업이라는 한계 물론 강의식 수업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죠.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전달해 줄 수 있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줄 수 있고 5개념이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연령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5분, 고학년 애들이 10분, 중학교 애들이 15분, 고등학교 애들이 약 18분 정도 집중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학생 입장에서는 가만히 듣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동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사 콘텐츠 활용형 수업인데요. 교사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전문성과 책문성을 다할 수 있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다음으로 교수 실제감이 높고 아이들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단점은 뭐냐? 교사 입장에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촬영하고 그다음에 편집해서 업로드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고 또 많은 경우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제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PPT만 띄워놓고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교사별 수준 격차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죠. 메라비언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메라비언이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재밌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말의 내용, 메시지는 7%, 발음, 억양, 톤, 이 청각적 요소가 38%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용모, 표정, 제스처, 시각적인 요소가 55%를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데 예를 들어 온라인 수업을 잘하려면 아이들에게 시각적 흥미를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제 대부분 유튜브 이렇게 살펴보면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뭐 온라인 수업을 해서 외모를 뜯어주고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의상의 변화를 준다든지 뭔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활용하면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강의를 할 때도
말을 느리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빨리 하는 게 좋고 톤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좋단 말이에요. 얘들아, 오늘 광합성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보기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약간 좀 톤을 띄워놓고 강의하면 좋거든요. 마치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온라인 수업에서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영상 제작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하거나 또 제작한 컨텐츠를 유튜브 비공개 영상으로 모아서 잘 관리를 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과제 수행형 수업인데요. 교사 입장에서는 제작하기가 쉽고 학생들에게는 참여와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피드백이 있으면 학습 효과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뭐냐? 학생 입장에서는 배운 건 별로 없는데 숙제만 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중하위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쉽지 않고 또 고차원적인 과제를 내주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고 피드백이 없으면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제 수행형 수업을 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특히 학습지와 관련해서 구글 설문지나 라이브 워크시트나 뭐 티처메이드 등 다양한 학습지 앱을 활용해서 수업을 활용하는데 어느 걸 활용하든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약간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중요한 건 각 학습지 어플리케이션마다 피드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뭐 구글 파워포인트나 내지는 패들렛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생각과 그 의견을 글이나 그림이나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한다면 학습의 효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학생 결과물이나 과정을 인증사진이나 동영상 등 다양한 컨텐츠로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을 배움 중심 수업 관점에서 풀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핵심 열쇠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는 교수 실제감, 두 번째는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 세 번째는 적절한 피드백이거든요. 자, 그럼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수 실질감이란 수업 속 교사의 존재감을 말하는데 학생이 선생님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느끼고 학생이 그 속에 속해져 있다고 느껴져서 학습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수 실질감이라고 보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유명한 강사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을 직접 제작한 컨텐츠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EBS 컨텐츠에 링크를 걸거나 PPT만 띄워놓고 교사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거나 더빙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건 사실은 교수의 실제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면 승부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텐츠를 제작할 때도 그 디지털 교과서에 그 아이패드를 활용해야만 꼭 좋은 수업이 아니라 이렇게 아날로그적 접근 또 의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익교과서에 밑줄 쳐가면서 설명해도 의미가 있고요. 저렇게 2만 원짜리 스마트폰 거치대를 활용해서 활동한 내용을 촬영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PT와 전통적 판서법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게 학습 효과가 높은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놀랍게도 전통적 판서법이 더 좋은 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PPT는 이렇게 일종의 플래시 이미지, 반짝반짝, 휙휙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산뜻해서 시선을 끌기는 하지만 학생의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데 비해서 전통적 판서법은 텍스트를 한번 써놓으면 상대적으로 학생 시선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 효과를 올리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접근을 활용하는 것도 학습 효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 간의 이 관계를 풀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친한 서로의 어떤 좋은 감정을 공유하는 친밀성을 넘어 이제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학생은 교사의 권위에 인정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신뢰적 관계로 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온라인 수업은 개별학습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하지만 협동학습을 활용을 하면
나의 성공이 너의 성공이 협동학습을 활용하면 교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습의 효과를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교사가 객관론적인 인식론 모델, 쉽게 얘기해서 지식을 이해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모델,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구현된 게 소위 말하는 인강 아니에요? 이게 컨텐츠 활용형 수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학습 공동체 모델, 지식을 중심으로 교사 학생이 아울러져서 함께 서로가 그러니까 교학 상장할 수 있는, 학생도 배우고 교사도 배우고 이 수업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온라인 수업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도 학습 공동체를 구현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의 참여인데요. 모든 학생들이 흥미 있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고 보는데, 대면 수업에서 검증된 수업 모형을 온라인 수업으로 구현하는 방안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브르타, 그 문제 중심 수업, 협동학습, 토의 토론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은 대면 수업에서 검증된 참여 수업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수업 모형을 온라인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기반 수업 모형으로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진 수업 모형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가상체험학습, 그 다음에 인공지능 활용 수업, 코딩 수업, 온라인 방탈출 게임 등이 여기에 된다고 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브르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사 중심의 발문법을 넘어서 학생의 지적인 호기심을 활용을 해서 배움의 깊이를 끌어내자는 것이 하브르타 수업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뭐 질문 중심, 논쟁 중심, 친구 가르치기, 그다음에 문제 만들기, 비교 중심, 하브르타 모형 등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런 하브르타 수업 모형을 온라인으로서 풀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평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평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얘기 좀 해볼래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평화와 관련해서 자유질문 3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자기의 생각을 한번 써보도록 할래요? 자, 썼나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소위실 개설할 테니까 한 사람당 2분씩 4분 동안 2명씩 소위실에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리고 나서 한번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도 하브르타 수업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는 거고요. PBL 수업,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문제 중심 수업, 문제 해결 수업, 문제 기반 수업이라고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이 PBL 수업도 온라인 수업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과 실천의 분리를 극복하려는 관점에서 개발된 수업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이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제시된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학습이나 협동학습 등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수업을 문제 중심 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는 구체적인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풀어가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끌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사는 안내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PBL 수업 모형을 살펴보면 PBL 문제를 개발하고 디자인을 한 다음에 학습 환경을 마련하고 그 기본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학습 동기 유발을 하고 아이들에게 PBL 문제를 제시한 다음에 각자가 해결하고 모든끼리 이야기하고 학급 전체에서 발표해서 피드백해서 마무리하는 수업이 이제 PBL 수업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만약 일주일 동안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다음 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활용할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적 수업이라면 객관론적인 인식론 모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만화책은 오답이고 비닐은 정답이겠죠. 자, 그런데 PBL 수업은 어떤 걸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택한 이유가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한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 민철이가 만화책을 선택했네. 이유가 뭘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만화 보는 거 되게 좋아했고요. 그 만화책을 보다 보면 시간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기록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생존일지를 쓰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 배터리가 아웃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만, 만화책 여백에다가 쓰기도 좋잖아요. 그걸 필요하면 찢어서 화장지나 불쏘시개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 소연이는 비닐을 선택했는데 이유가 뭘까? 그냥요. 그렇다면 이제 그 소연이를 정답이라고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뭘 선택했느냐보다 그 이유가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과제 수행형 수업으로 PBL 문제를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제시한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기반 참여 수업의 모형들을 살펴보면 뭐 가상체험이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 당장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김정식 수석 선생님이 개발한 온라인 방탈출 게임은 누구나 손쉽게 풀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서 복습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순차적으로 쭉 정답이든 오답이든 풀어가고 끝마치는 데에 비해서 방탈출 게임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무조건 한 문제라도 틀리면 1번으로 돌아가게끔 링크 기능을 활용해서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틀리면 다시 1번으로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4번 틀리면 다시 1번으로 그래서 5개의 퀴즈 문제를 올 클리어 다 풀어야만 그 공간을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온라인 방탈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자세한 건 김정식의 과학사랑이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소스를 개방하셔서 누구나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끔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방탈출 게임 2는 좀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면 최근에 나온 이제 간단 버전은 좀 더 손쉽게 그 공간을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든 것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으려 생각이 돼요. 근데 컨텐츠 수업 활용을 할 때 그 메타인지 강화 전략을 활용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배움일지 써보게 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이 이해가 안 갔고 더 알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기록하게 하는 것도 의미 있어야 생각이 되고 또 과제 수행용 수업 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의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면 좋으라고 봐요. 그 다음에 또 온라인 수업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대면 수업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팀 티칭 수업이나 외부 전문가 초청 수업의 경우는 이제 대면 수업에는 쉽지 않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풀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시도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인데요. 개인 맞춤형 피드백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야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제 피드백하면 개선을 위한 정보를 주는 경우를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처음에 온라인 수업을 처음에 실시할 때는 피드백에 대한 중요성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중위권 학생의 하향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학습 격차가 벌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그 원인이 뭘까를 조사를 해봤더니 연구해봤더니 결국은 피드백이구나. 피드백이 빠지면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다 보니까 더 강조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피드백을 하는 것이 의미 있을까? 온라인 수업이나 브레인드 러닝에서 물론 대면 수업에서도 피드백은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면 수업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데 비해서 온라인 수업에서는 피드백을 구조화시켜서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빠지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습 효과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피드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피드백의 일반적인 원칙을 살펴보면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피드백 주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고 감정적 반응보다는 인지적 반응이 좋고 그 다음에 즉각적이면 좋고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단순한 조언보다는 상호작용이나 질문 형식의 피드백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의 방법을 보면 목표 참조 피드백, 비계식 피드백,
자기 참조 피드백이 있는데요. 목표 참조 피드백은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피드백하는 거예요. 네가 쓴 거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논리 정연해서 좋긴 한데 오늘의 수업의 핵심 목표는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드러내는 건데 그런 면에서 너의 생각이 상대적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좀 보완하면 어떨까? 이게 이제 목표 참조 피드백이라면 비계식 피드백, 스캐폴딩 피드백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힌트를 주거나 질문을 주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글을 짱짱하게 완성도 높은 글을 쓰려고 하지 말고 글의 개요를 간단하게 쓴 다음에 글을 본격적으로 써보면 어떠니? 내 글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관련된 통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통계청 사이트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마무리하면 어떠니? 이런 피드백이 비기식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참조 피드백은 야, 너 글을 그따위로 쓰냐? 짝꿍 거 봐. 짝꿍 거처럼 써가 아니라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과거의 학습 상황과 비교해서 피드백하는 거죠. 네가 쓴 글을 살펴보니까 지난 시간에 쓴 글에 비해서 오늘 수업 시간에 쓴 글이 논리 정연할 뿐만 아니라 너의 생각도 잘 드러나서 참 좋았는데 특히 마지막 문단에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피드백하는 거기 하는 것이 자기 참조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피드백은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즉각적인 피드백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제 컨텐츠 활용형 수업이나 과제 수행형 수업은 즉각적인 피드백이 쉽지 않으니까 피드백을 위한 구조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돼요. 자, 수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를 완성하면 선생님이 목요일까지 피드백을 하도록 할 테니까 주말까지 여러분들이 피드백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월요일 수업할 때 이렇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약속을 정해서 피드백을 실시하면 좋으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업의 어떤 진행 단계에 따라 피드백 방식을 나눌 수 있는데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피드백이 있는데 사실 이제 교사의 피드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면 수업 중 피드백이 가장 의미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후 피드백 하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교사가 번아웃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톡이나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로 피드백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피드백에 있어서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한 피드백 수준과 모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하면 학습 효과는 좋지만 교사가 번아웃되기 힘들거든요. 번아웃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면 용두사미형 피드백으로 그칠 수 있고 또 출결 확인만 하면 편하기는 하지만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 지속 가능한 피드백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 중도를 찾는 건데 패들렛에 글을 썼다. 그러면 그 글을 일일이 댓글을 달아준다. 그렇다면 세밀한 피드백 방식인데 근데 한 사람당 한 친구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피드백하고 보면 뭐 2, 3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에 20명이면 1시간 시간이 후딱 지나갈 텐데 그럼 1시간 수업하고 1시간 동안 사후 피드백 한다면 그걸 매번 그렇게 수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출결 확인만 하면 편하긴 하지만 학습 효과가 떨어지니까 문제고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럼 예를 들어 패들렛에 글을 썼어요. 그럼 아이들이 글을 쓴 다음에 패들렛의 경우 별점 주는 기능이 있는데 글을 잘 썼으면 별 셋, 보통이면 별 둘, 그쪽으로는 별 하나. 그럼 이렇게만 하면 그냥 클릭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고도 학습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대면 수업에서 확인 스탬프 도장 찍는 거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밀한 피드백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동료 학생 피드백 쓸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쓴 글 선생님이 봤는데 우리 다른 친구가 쓴 글을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고 2명 이상의 친구 글에다가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준 다음에 이 방을 나가도 좋아.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만 피드백을 독점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동료 학생들도 상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학습의 효과를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각각 온라인 학습지 어플리케이션마다 피드백의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활용하면 좋은데
구글 설문지 같은 경우 퀴즈로 만들기 클릭해서 거기 들어가서 그 피드백의 기능을 활용을 하면 정답만인 경우, 오답만인 경우 두 가지 경우 수에 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거든요. 체크한 다음에 이제 의견을 교사가 입력을 하면 아이들이 그 구글 설문지를 제출했을 때 그 피드백의 의견이 떠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또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학습 효과를 올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피드백 체제가 교사학습 플랫폼에 구축이 된다면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덜어내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수업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3키 입장에서 보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장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참여나 피드백이 없으면 사실은 한계가 있고 특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 할지라도 강의식 수업으로만 수업이 진행되거나 아이들이 비디오 화면을 다 꺼버린다면 컨텐츠 활용형 수업보다도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활용형 수업에는 지식과 이해, 과제 수행형 수업은 적용, 그다음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분석, 종합 평가 등과 관련해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업 유형보다 더 중요한 건 이 3키 세 가지 핵심 열쇠가 얼마만큼 살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만 수업하기가 쉽지 않다면 차선으로 여러 가지 유형을 섞어서 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컨텐츠 플러스 과제 수행형, 컨텐츠 플러스 실시간 쌍방향 수업, 과제 플러스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접목해서 활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학생의 배움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수업을 풀어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랜디드 러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그 온라인 수업을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대면 수업의 장점을 100% 구현하기는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교수 실제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 쉽지 않고요. 또 지식과 이해를 전달할 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실험, 실습, 활동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실제로 풀어가는 데 한계가 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업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온라인 수업을 주장했던 사람도 이러한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면 수업을 결합해서 풀어가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브랜디드 러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혼합 수업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이 지니는 장점을 결합하여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학습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대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 결합한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브랜디드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브랜디드 러닝의 핵심은 뭐냐면 온라인 수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대면 수업에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것이 결합이 되어서 드러나야만 보다 더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수업의 단점과 그리고 대면 수업의 단점이 나온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걸 과연 우리가 브랜디드 러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을 분석을 해본다면 사실은 말만 브랜디드 러닝이지 진짜 브랜디드 러닝인가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브랜디드 러닝의 종류를 살펴보면 순환 모델, 플렉스 모델, 알라카르테 모델, 가상학습 강화 모델이 있는데요. 순환 모델은 교사의 통제에 따라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정해진 시간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사의 강의, 학생의 활동, 그 다음에 그 온라인 학습 이 세 가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돌린다고 해서 순환 모델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대표적인 게 플립 러닝, 거꾸로 교실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에 나와서 그 배운 지식을 토대로 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통해서 대면 활동을 통해서 익힐 수 있도록 풀어가는 것이
거꾸로 교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순환 모델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플렉스 모델은 방통대 내지는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중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기반으로 깔고 온라인으로 활동하기가 힘든 것들, 뭐 이런 체육대회를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만 대면 활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플렉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알라카르테 모델은 아까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다녀서 대면 수업을 주로 듣지만 일부 선택 과목은 온라인 과목으로만 개설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이 여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이제 알라카르테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가상학습 강화 모델은 온라인 반, 대면 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필수 과목 등 이제 일부 수업 시간은 대면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만약 주 5일째 수업이다 그러면 2일 내지 3일은 온라인 수업, 나머지는 대면 수업을 한다든지, 오전에는 온라인 수업, 오후에는 대면 수업 이렇게 오전 오후를 나누어서 풀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가상학습 강화 모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순환 모델은 존속적 혁신에 해당이 된다면 플렉스 모델, 알라카르테 모델, 가상학습 강화 모델은 파괴적 혁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브랜디드 수업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7가지가 있는데, 학습 목표와 성취 기준, 학생의 특성에 맞게 수업 디자인이 잘 이루어졌는가,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의 장점이 잘 결합되어 있는가, 3키, 교수 실제감, 학생의 참여, 그다음에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수업 특성에 맞게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가, 브랜디드 수업 방식에 맞는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7가지 사항을 꼭 기억해서 활용하면 좋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수업을 디자인할 때 크게 2가지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프리러닝 방식이 있겠죠. 기초적인 지식을 온라인 학습으로 습득을 하고 대면 수업에서 다양한 학습 활동과 심화할 수 있도록 풀어가고, 평가 및 피드백은 대면 내지 온라인 수업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여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수업형은 기초적인 지식과 어떻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지 과정적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면 수업에서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활동, 뭐 자료조사, 토의 토론, 발표 준비 이런 것들을 온라인 수업에서 풀어가고, 평가 및 피드백을 대면 내지 온라인 수업으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브랜디드 수업 모형과 유형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또 대면 참여 수업을 중심으로 브랜디드 수업 모형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뭐 토이토론, PBL, 프로젝트, 협동학습, 하브루타 등 검증된 참여 수업을 브랜디드 방식으로도 풀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이토론이다. 그러면 컨텐츠 활용형 수업을 통해서 토이토론 주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그다음에 토의 토론을 위한 자료 조사를 과제 수행형으로 풀어간 다음에 대면 수업 내지 실시간 쌍방 수업을 통해서 토의 토론을 진행하고, 그리고 발표 및 피드백을 실시간 쌍방형 내지 대면 수업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PBL 수업 같은 경우 과제 수행형 수업 내지 실시간 쌍방형 수업을 통해서 PBL 문제를 제시받고 수행을 한 다음에 대면 수업 내지 실시간 쌍방형 수업을 통해서 이제 모둠으로 활동을 하고 전체적으로 발표해서 피드백하는 것을 풀어갈 수 있어야 생각이 돼요. 협동학습의 경우에 있어서 대면 수업을 통해서 모둠 구성 및 모둠 세우기 활동을 하고, 온라인 상황에서 소회실을 활용해서 다양한 모둠 활동을 진행하고, 발표 및 피드백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 내지 대면 수업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어야 생각이 돼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기존에 개발된 수업 모형도 온라인 수업이 좋으면 온라인, 대면 수업이 더 좋으면 대면 수업 이렇게 섞어서 활용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초등학교 6학년 민주주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브랜디드 수업을 디자인한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1, 2차 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교사가 강의를 하고, 3차 시 대면 수업에서 그림책을 읽고, 4차 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모둠 활동을 진행하고, 5차 시 등교 수업에서 연표를 만들고, 6차
2차 시 원격 수업에서 실시간 쌍방향 내지 과제 수행형 수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과제 평가 및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한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번은 이제 중등 국어과인데 이제 원격 수업에서 온라인 토익 토론 수업과 관련해서 1차 시 등교 수업에서 개념 학습을 하고 2차 시 원격 수업에서 논제를 만들고 3차 시 4차 시 교차해 가면서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5차 시 등교 수업에서 토론 준비 글쓰기를 하고 6차 시 7차 시 원격과 등교를 교차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볼 수 있겠죠. 이거 수학과 사례고요. 또 과학과 사례인데 이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발한 그 브랜디드 수업 자료집 참고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마다 이제 브랜디드 수업 자료집을 개발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개발된 브랜디드 수업 자료집이 참 잘 나왔거든요. 지난 2월에 개발된 자료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브랜디드로 수업을 할 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는 3웨이 방식으로 수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현실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전면 대면 수업, 전면 온라인 수업, 그리고 브랜디드 수업. 그러니까 한 가지의 수업 내용을 세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준비해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현재처럼 방역 차원에서 유동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풀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 연구소에서 수업 자료를 개발할 때 이 3웨이 방식을 적용해서 지금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내용, 두 번째는 전면 대면 수업, 밑에는 전면 대면 온라인 수업, 그리고 브랜디드 수업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내용을 세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해서 수업 자료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브랜디드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평가가 잘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면 수업을 했으면 대면 평가로, 온라인 수업을 했으면 온라인 평가로, 혼합해서 수업을 했으면 각각의 요소대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 수업 내지 브랜디드 방식으로 토론 수업을 진행을 했다. 그럼 토론 내용, 실시간 토론 참여 횟수, 토론 의견 정리 및 기한 이런 식으로 평가 요소를 추출해서 풀어갈 수 있어야 생각이 돼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그 평가 지침이 개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 확인해서 평가하고 학생부의 기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 직접 관찰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등교 수업에서 평가하고 학생부의 기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시 실시한 토익 토론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사항을 바탕으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고 원격 수업 시 댓글을 활용하여 창작한 모든별 단편극을 바탕으로 등교 수업에서 실시한 모든별 단편소설 창작 활동에서 교사가 관찰한 창의성, 협동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충북교육청에서 개발된 브랜디드 수업 자료집의 일부분인데요. 고등학교 국어 수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디드 수업에 맞춰서 1차 시 온라인 수업, 2차 시 등교 수업, 대면 수업, 3차 시, 4차 시 교차해서 풀어가되 이것을 이제 그에 맞는 성취 수준을 설정을 하고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서 풀어갔고 그리고 이제 학생 생활 기록부 기록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사례들이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생각이 돼요. 저는 이제 온라인 수업 내지 브랜디드 수업에 있어 이 평가의 문제도 미래형 학생 평가의 방향에 맞춰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객관식 평가에서 수행평가로, 단답형 지필평가에서 논서술형 평가로, 지식중심 평가에서 역량중심 평가로 또 이로 우리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풀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미래형 학생평가의 원리에 따라 잘 현실화됐던 사례 중에 하나가 IB 국제 바칼로레아의 평가문항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IB 평가문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정답이 아닌 다양한 정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가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고 대신 그 이유가 얼마만큼 논리적이고 타당한지 종합적인 사고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담보할 수 있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유수의 대학도 이 IB 평가 점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IB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KB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국형 바칼로레아. 그래서 이 미래형 평가의 방향 속에서 이 온라인 수업 평가, 내지는 브랜디드 수업의 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온라인 수업이나 브랜디드 러닝을 방역 차원에서 임시 방편의 도구 쓰고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 교육에 대한 어떤 담론을 현실화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고 현재의 우리의 선택에 따라 미래 수업의 모습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학기 때 온라인 수업을 앞두고 또 브랜디드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오늘의 강의가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